이 사변과 대변 요소 가 자산의 증가자고 자산의 감소 부채랑 자본이 증가될 때는 항상 대변했었죠. 부채의 증가 그러면 반대편은 부채의 감소. 맨날 빚이 생길 때마다 대변했었고 미지금 같은 거 빚을 갚을 때마다 차변으로 없앴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이죠. 자본의 증가도 똑같이 대변 차변이 자본의 감소. 요거였고 비용 발생할 때 어디다 썼어요? 비용 발생. 그죠? 차변 비용 발생. 돈 썼다. 뭐 여기서 돈 벌었다. 그래서 맨날 제품 매출이 대변에 써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차변 요소가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이 정답이겠죠. 대변에 있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감소도 차변, 비용의 발생도 차변, 부채의 감소도 차변이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여러분 2번 이거 외울까요? 찾을까요? 네, 찾으세요. 제가 맨날 개정 과목을 물어보는 것 같으면 항상 개정 과목이 적요 등록 들어가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외워서 푸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외워봤자 어차피 높은 급수의 시험 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과목이 적요 등록을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는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갔던 게 여기죠. 개정 과목이 적요 등록 들어가서 이쪽에 개정 체계를 보시면 여기 유동부치라고 있잖아요. 유동부치를 딱 클릭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유동부치로 분류되는 거 예수금 1번이라고 있으니까 예수금 있나라고 찾으면 이거 찾는 것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 눌러 그랬어요. 컨트롤 F 찾기 버튼. 예수금 있네요. 유동부치 안에.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그냥. 맞아요.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니었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1년 이후에 갚는 거예요. 1년 안에 갚는 거죠. 그러면 예수금이라고 쓰는 때는 언제인가요? 대표적으로. 급여 주면서 원천 징수할 때 이럴 때였습니다. 맞아요? 직원한테 월급 줄 때요. 월급 다 줘요. 세금 떼요. 회사가. 세금 떼죠. 그걸 예수금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분기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예수금 급여 발생하고 그리고 돈을 줄 건데 세금을 뺄 거다.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게 예수금 분기였고요. 급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을 줄 때 세금을 뗀다라는 게 예수금이에요. 그럼 이걸 세금 뗀 거 회사가 그대로 가져요? 아니면 국가한테 내야 돼요? 또 내야 되죠. 그러면 언제 낼까? 이거를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 내거든요.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실무 가서 배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월급 줄 때마다 직원들한테 세금을 떼는 걸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금이라는 것은 1년 안에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잖아요. 다음 달 10일이면. 그럼 유동부치가 맞겠죠. 저도 막 유동부치 한번 나열해 보세요. 저도 몰라요. 이 개정 과목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고 정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찾는 게 아직 어려우니까 개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들어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세무의 2021년도 결산일 기준 현재 보유자산 잔액이다. 이런 문제 몇 번 나왔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어요.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럼 뭐뭐 있어요? 우선 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요. 몇 개월 이내에 현금이 가능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3개월 기억나세요? 제가 3개월 안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현금성 자산. 그래서 3개월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개월을 기억을 해주셔야 뭔가 이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는
개월수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 개월수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단기 금융상품 있는 거 보이세요?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3개월 이내랍니다. 3개월 이내면 3개월 안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얘는 현금성 자산이 돼야겠죠. 단기 금융상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적금입니다. 만기 3개월도 안 나면 적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행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팔아요? 은행원들이 금융상품 파는 겁니다. 그게 적금이에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파는 게 뭐예요? 보험상품. 상해보험 드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들이 금융상품,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이 돼야 되고요. 되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번에 저희가 풀었던 거 뭐 있어요? 우편한 증서. 맞아요? 우편한 증서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좌이체 없을 때 돈을 택배로 실어서 보낸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우편 한 증서까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15만 6천 원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뭔가 6천 원이 아직도 없으니까 뭔가 조금 더 할 금액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두 개는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최소한 1,000원 단위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6천 원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 6천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남은 게 얘가 남았잖아요. 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1,000원 단위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요? 1,000원 단위가 2,000원이죠. 그러면 뭔가 6,000원에서 2,000원 나오면 8,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8,000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막 머릿속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많이 풀면서 우편화는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더해져야 돼요? 이 3,000원이 뭔가 더해져야 9,000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선 통화까지 맞겠죠. 여러분들 통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희가 알고 있는 전화 통화 이걸 얘기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저희가 알고 있는 지폐 같은 거 있죠. 지폐나 동전 그거를 통화라고 부릅니다. 지폐나 동전을 그냥 통화라고 불러요. 통화. 지폐나 동전을 통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1번이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왜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출 채권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이 뭐랑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 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제가 맨날 원재료, 제품, 상품을 팔면서 외상으로 받으면 외상 매출금,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러 다른 거 팔면 미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이 채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줄 돈이에요?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언제 받는다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으니까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가능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됐어요? 요거도 뭐 만기가 2개월 남은 채권 이러면 현금성 자산이 맞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 말장난인 겁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계정 과목은 어떨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주식 구입할 때. 뭐 일반적으로 친구들한테 야 나 삼성전자 주식 샀어 라는 표현을 단기 매매 증권 샀어 라고 표현한다고요. 주식을 구입할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주식 구입. 그럼 여러분들 주식을 구입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생기죠. 주식 샀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뭔가 팔아야 돈을 받잖아요. 언제 판다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제 모든 분들이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오늘 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오늘 팔면.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마냥 그냥 핸드폰 이러면 이거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은 1번.
다음에 4번. 이 문제 정률법을 물어봤네요. 그죠? 정률법에 대한 감가상각 무게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나오는 삼각방법이 정액법과 정률법 이거 두 개는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막 연수학계법도 막 얘기를 했었을 건데 그거 잘 안 나와요. 정액법, 정률법 정도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액법 공식은 취잔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물. 이게 정액법. 이 정률법은 항상 취득원가로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전기말 무게 이 상당. 이게 정률법 공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차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률법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시험 때는 정액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률법으로 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대입만. 대입만. 여러분들 취득원가 이거 뭐예요? 근데 자산 이름도 안 알려줬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건 뭐예요? 유형자산입니다. 건물, 기계장치, 뭐 차량 운반고, 비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얘기인데 뭐 자산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냈으면 좀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뭐 저희가 분개를 하는 게 아니라 금액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 주고 샀었대요? 375만 원 주고 산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기말 누계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올해 샀으면 처음 생각하는 건데 누적된 금액은 없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전기말 누계액은 없을 겁니다. 올해 취득했으니까. 이거네요, 그냥. 엄청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냥 375만 원에서 0.451 이렇게 곱하면 끝이겠죠. 그러면 375 곱하기 0.451 이게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건 솔직히 너무 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취득이 1월 1일이죠. 근데 이게 7월 1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방금 저희가 이 계산식을 통해서 169만 1,250원을 구했죠. 이거는 1년 동안 갖고 있을 때 처리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취득한 게 몇 월로 바꿨어요, 제가? 7월로 바꿨죠. 그리고 이런 감가상각은 항상 12월 31일 결산 때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갖고 있나요? 6개월만 갖고 있나요? 그래서 7월부터 12월이니까 6개월만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럴 때는 이 금액이 아니라 뭔가 얼마로 쪼개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개월분에 6개월만 갖고 있었다.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월 1일 날 취득했다는 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쉽게 되는지 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7월 1일 날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면요. 10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몇 달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10월, 11월, 12월 세 달인 거 맞아요? 그러면 1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아마 12분의 3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숫자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7월 1일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연도를 바꿨죠. 그러면 이 금액은 얘일까요? 12분의 6을 곱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얘인 거예요. 맞아요? 작년에나 6개월 갖고 있었지 21년도는 1년 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식은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아마 이 날짜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혼돈을 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뭘 물어봤나요? 그렇죠?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뭐같이 생겼어요? 다 개정 과목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또 개정 과목이 적어두면 키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특허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르겠지만 켜보는 겁니다. 무형자산. 근데 무형자산 쪽은 프로그램에 다 등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켜보는 겁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혹시 뭐 있나 뭐 보자는 얘기예요. 뭐가 바로 보여요? 특허권 또 뭐 보여요? 요거 두 개까지는 보이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특허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보이고 광어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 얘랑 얘는 정답이 되면 안 되겠죠. 무형자산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A랑 C 있는 거 얘 없애고 얘 없애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한 찍어도 두 개 중에 하나 찍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B2냐 B, D냐인데 뭐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맞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영어권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얘도 분명히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정답 보니까 무조건 뭐는 아니에요. 영어권은 무조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어권 같은 거를 인식하려면 외부에서 구입한 영어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 문제는 이거 알아야 풀어요? 몰라도 풀어요? 몰라도 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선 A, C는 무형자산이다라고 확인했으니까 얘 지운 거고 정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일 건데 B는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거 체크하는 건 막 외워서 푸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E냐 D냐네요. 무형자산 아닌 거 맞아요? 지금 뭐뭐 남았어요, 지금? 전세권이나 저작권 맞아요? 이 두 개 중에 생각해보세요. 무형자산은 뭐냐면 이 권리를 갖고 있음으로써 뭔가 내가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무형자산입니다. 전세권일까요? 저작권일까요? 저작권이겠죠. 저작권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저작권을 남이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무형자산이라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B, D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얘도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저작권료. 됐나요? 전세권이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전세권이 그냥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여러분들 내가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죠. 월세는 매달 월세를 주는 거고 말 그대로 전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주는 거 맞아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주면 나 돈 추가로 벌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집을 살기 위해서 보증금을 맡긴 것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무형자산이란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잠깐 보세요. 만약에 헷갈린다. 이거 만약에 얘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기타 비용도 밑에 전세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벌써 이걸로 푼 게 두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조금 할만할 겁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보죠. 6번.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뭐냐?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이거 부채 정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과거에 빚을 졌으니까 현재 갚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빚이죠, 빚. 그렇죠? 빚입니다. 2번,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 뭐 배웠어요? 무슨 충당부채 배웠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들어봤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충당부채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또는 오피스텔 관리원이 있는 오피스텔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비를 내는 집을 살고 있다. 그러면 관리비 내역서를 한번 보시면 이거 무조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부채. 일반적으로 집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사 가자마자 오피스텔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1, 2, 3층인가? 1, 2, 3층 집이 천장이 다 젖었어요. 그러면 물탱크가 터졌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칠 때 갑자기 입주민들 모아가지고 야 고쳐야 되니까 빨리 돈 걷어 이럴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고치는 언제 이걸 고칠지 알아요? 언제 고칠지는 모르겠지 당연히. 물탱크가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나중에 고칠 걸 대비해서 조금 모아놓는다라고 하는 게 장기수선 충당고치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항상 관리비의 요 금액이 항상 같이 나가요. 되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냈는데 나 살 때 동안 한 번도 아파트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면 나중에 나가실 때 돌려받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뭐예요? 직원이 언제 퇴직할지 알아요? 모른다고요. 언제 퇴직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어차피 줘야 되죠. 나중에 줄 돈을 미리 조금 추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됐나요? 급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부모님을 용돈을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갑자기 용돈 드릴 생각 하나도 없는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만큼 드려야지 하고 현금을 준비한 다음에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들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장기수선 충당부채가 터무니없게 많이 잡아놓을까요? 터무니없게 조금 잡아놓을까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잡아놓을까요? 적당히 잡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데 갑자기 장기수선 충당부채를 매달 20만 원 달래요.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잡는 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요거도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로 퇴직하거나 진짜로 고쳐야 될 때가 오면 돈을 벌까요? 이 돈을 써야 될까요? 이 돈을 써야겠죠. 그런 말이 4번이라고요. 이런 거를 이행하기 위해선 자원이 유출된다. 이게 뭐예요? 돈을 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겠지만 회계는 쉬운 말을 엄청 어렵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연스럽게 정답 몇 번 나와야 돼요? 3번 나와야겠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3번은 저희가 계속 충당부채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3번은 무슨 부채 나왔어요? 우발부채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발자산과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우발자산과 우발부채.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의미만 그냥 좀 떠올리시면 돼요. 가끔씩 우발자산, 우발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확실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아직 미정인 금액. 확실하지 않은 금액.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막 어렸을 때 나 30살 되면 집 꼭 살 거라서 2억 대출 받아야지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30살 되면 2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발자산, 우발부채예요. 이런 것들은 장부에 굳이 써놓을까요? 안 써놓을까요? 안 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요거를 쓴다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확실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써놓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발자산과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고요. 어디다가는 적어놓냐? 요런 거엔 적어놓습니다. 주석이라는 곳에 기재해놓는다. 이런 말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주석이라는 곳에 기재를 해놓을 거다. 이 문제는 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가 맞는데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럼 봤을 때 지금 보니까 회사가 증자라는 걸 한다고 했죠. 증자.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증자와 감자예요. 감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증자도 하고 감자라는 것도 합니다. 증자라는 것도 하고 감자라는 것도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증자는 뭐냐면 주식을 누군가한테 발행한다라는 말이 증자예요. 증자. 여러분들 증자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의미고 감자가 주식을 소각한다, 없앤다라는 뜻이 감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증자라는 거랑 감자라는 걸 한 회사들이 있다고 치면 어느 회사가 좀 잘 되고 있는 회사일까요? 증자입니다. 우리 회사한테 투자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증자라는 걸 실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증자라는 걸 하면 우리 회사가 투자자한테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주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계가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증자할 때는 항상 자본금이 증가된다고요. 이게 증자 분계입니다. 그리고 소각할 때는 여러분들 증자하면 자본금이 증가된다고 했죠. 그러면 감자하면 자본금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감소되었죠. 그래서 여기 자본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변에 돈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증자 감자의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증자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 맞죠? 증자. 증자를 했을 때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항상 어떤 금액으로 분계를 한다고 했을까요, 제가? 이제 액면금액이었습니다. 액면금액. 항상 액면금액으로 분계를 한다. 삼성전자의 액면금액은 1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분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정해놓은 액면금액이 100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보세요. 삼성전자가 한 주를 발행한다고 칠게요. 제가 보여드리면 보세요.
보시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액면가 얼마래요? 한 주당 100원이라고요. 100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100원이라고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식은 100원짜리야.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100원 받고 주식을 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발행할 수 있는 맥시멈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대표이사가 야 이번에 오늘 하루 동안 100만 주 발행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법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정해놔요. 이 회사는 몇 주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5주밖에 발행이 안 되는 회사래요. 그럼 이 주식을 살라고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엄청 모이겠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식은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정해놨지만 지금 삼성 주식의 시가가 얼마래요? 73,2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액면가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증자 회계처리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자본금이 100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방금 얼마짜리였어? 7만 원대였죠. 그냥 7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액면 금액보다 지금 조금 받았다고요? 많이 받았다고요? 많이 받은 거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발행가액이 내가 받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받는 돈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액면가보다 초과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계정과목을 주식 발행 초과금 69,900원 이렇게 문제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요 계정 과목이 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 주식 발행 추가금은 어디에 들어가요? 제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을 겁니다. 이론도 풀면서.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간다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걸 제가 저번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자본이 5가지 종류인데 제가 주식 거래할 때 쓰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주식을 거래할 때 쓰는 곳 계정 과목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때? 자본금은 자체가 계정 과목이죠. 그렇죠? 네, 제가 주식을 거래할 때 조금 이득 봤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본이익금. 아니면 다 자본주의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겠죠. 네. 이걸 모르더라도 보면 뭔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더 받았다는 거니까 최소한 초과 받았다. 이런 초과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이 문제 봤을 때요.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랑 풀어봤던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은 이거 계산하는 식을 외우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랑 이거를 푼 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 이 문제 푼 적이 있는데 이 문제 보면 뭐 물어봤어요? 시산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합계자는 시산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합계자 시산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딱 들어가면 회사가 12월 31일이 되면 반드시 합계자는 시산표를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12월 30일이라고 치니까 치면 차변의 합계가 총 얼마라고 떠 있나요?
158억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대변의 합계도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8억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차변의 잔액은 50억이라고 돼 있고 대변의 잔액도 50억이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금액들을 비교해 보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나 직원들이 분기 막 기중에 하다가 혹시나 차변 대변의 금액을 조금 잘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결산대 여기를 한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시산표, 합계전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물어봤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오류 났다라고 발견이 되려면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래요? 그 오류 사례가 개정 과목에 오기를 들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기라는 게 뭐예요? 오기. 잘못 적었다 뜻입니다.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복리후생비를 적대비 100원이라고 적었대요. 직원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되나요? 분명히 잘못 적은 거 맞죠? 잘못 적었는데 이거를 합계전의 시산표에서 확인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금액은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거 개정 과목을 잘못 적는 이런 사례들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틀린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최소한 합계전의 시산표라는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려면 항상 어떤 거라고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다. 이럴 때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뭔가 금액이 달라야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 정답 우선 4번이 틀린 거겠죠? 다른 것도 봐볼게요. 3번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저희 분계할 때 차변에만 2개 적은 적 있나요? 항상 차변도 적었으면 어느 변도 적었어요? 대변도 적었죠.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라고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분계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3번 지금 맞는 거 맞죠?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변에 쓰는 게 자산 비용인 거 맞아요? 맞죠? 자산의 증가도 차변이고 비용 발생도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가 뭐예요? 다 자산인 거 맞아요? 자산 잔액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 남아요? 지금 계속 차변에 계속 남잖아요. 이 말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보면 부채 보세요. 부채는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아요? 해변에 남네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외우지 말고 그냥 부채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용만 보면 되겠네요. 비용, 잔액 다 어디 남아요? 차변에 남죠. 2번 지문도 맞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굳이 볼 필요 없이 자산의 증가도 차변, 비용의 발생도 차변이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나요? 이거 맞는 얘기고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이거. 시산표 등식이라고 나왔죠. 이거를 지금 요렇게 낸 거예요. 시산표 등식을. 그럼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최근 이거 저번 달 시험이라 했죠. 8월 시험. 8월 시험에 이게 나왔으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잘 나오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봤을 때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에는요. 뭐 있어요? 금액.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거 등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등식 뭘까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막 현금 1,000원 갖고 있고 친구한테 500원 갚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고요. 그럼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기말 자산을 물어본 거 맞나요? 12월 31일 날짜의 자산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등식에서 지금 물어본 게 기말 자산이니까 이 금액들을 모두 다 기말 금액으로 바꿔보자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그냥 바꿔보는 겁니다. 원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등식이 맞지만 기말 거를 물어봤으니까 다 기말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됐나요? 이렇게 바꾼 상황이고요. 그럼 보니까 이 문제에서 우선 그러면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라고 나오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열받게 어떻게 됐어요? 부채랑 자본이 기초 것만 나왔습니다. 그럼 열받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요렇게 대입해서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기초가 나왔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얘네로 바꿔줄 줄 알아야 돼요. 기초 금액을 기말 금액으로. 되나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는 나왔어요? 얘는 나왔네요. 기말부채. 맞아요?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했고 얘가 45만 원이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딱 기말자산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기초부채는 얼마였대요? 40. 그죠? 이거 1월 1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1월 1일 때 갚아야 되는 빚이 40만 원 있었대요. 근데 이제 12월 31일에는 얼마가 됐어요? 부채가 45만 원 된 거 맞아요? 뭐 올해 1년 동안 빚이 5만 원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40이었다가 45 됐으면 빚이 5만 원 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도 16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얼마가 됐는지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하려고 했을 때 지금 요거 자료 확인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자료가 나온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초 자본이 지금 얼마예요? 1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나요? 기초 자본? 제가 그냥 16만 원 써볼게요. 그냥 16만 원. 기초 자본에서 지금 뭘 구할 거예요? 기말 자본 얘를 구해서 지금 얘를 대입시켜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 금액들이 따로 나왔다고 지금? 총 수익과 비용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그러면 번 돈이 30이고 1년 동안 쓴 돈이 24만 원이라는 거죠. 나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마일까요? 순이익이 6만 원인 거 맞아요? 항상 수익에서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6만 원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순이익 6만 원이 나오면 우선 자본이라는 금액은 뜻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자본이에요. 그러면 순이익 6만 원이 생겼으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 거예요? 더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 맞아요? 순이익이 생겼는데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쓸 돈이 6만 원 많아졌으니까 얘는 22만 원이 됐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순이익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6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6만 원. 그럼 이제 기말자본 이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말자본을 구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기말자산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7만 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잘 안 나오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렸을 때 찍을 거다,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이거 둘 중에 찍는 겁니다. 왜요? 이 등식만 알고 있으면 45만 원보다는 얘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최소한 얘가 45면 얘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더하는 거니까 얘는 더 커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찍으면 좋은데 요거는 좀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푸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기초 자본에서 쓸 돈이 6만 원 더 생겨서 22만 대. 요거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저희가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기말 자본이 결국에 이제 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한 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말 자본 구했죠? 그럼 이걸 바꿔보는 겁니다. 기초 자본 플러스 뭐예요? 순이익인데 순이익을 어떻게 구했죠 저희가? 수익에서 비용을 더했어요 뺐어요? 뺐죠.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계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요 등식이 요 등식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왼쪽에 뭐뭐 있어요? 문제. 기말자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플러스 총비용 돼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총비용을 여기로 그냥 이항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럼 식이 똑같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이 언제 외워요? 굳이. 잘 만약에 뭐 매번 나오는 거면 외울만 하겠죠. 근데 이거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방금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예요. 9번. 원가를 분류한 거 중에서 뭐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추적 가능한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이 문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추적 가능하다라는 게 의미가 뭐였어요? 요거였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A 제품과 B 제품 두 개를 만들 거다. 근데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추적이 불가능한 게 뭘까요? 3번이라고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 100원 썼죠? 100원 썼으면 A에다가 쓰거나 B에다가 쓰거나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1번 100원은 어디다 써야 돼요? A 제품에만 쓸 거죠. 2번 B 200원은요. 여기에만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어느 제품을 위해서 돈을 쓴지 바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3번은요. 바로 추적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간접비라고 불러요. 간접비. 추적이 가능한 것들은 직접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접 추적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게 뭐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이랑 간접이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돼요.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직접비, 간접비.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기초원가, 가공원가, 아이고 참. 기초원가, 가공원가, 총 제조원가를 6개 금액을 찾아서 그대로 나열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우선 여러분들 요거 단어 싸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공장에서 쓰는 돈들을 제가
직접 재료비와 또 뭐라 불렀어요? 직접 노무비, 그죠? 마지막 제조 요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총 쓴 돈이다라고 해서 총 제조 원가라고 본다. 총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봐보죠.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라는 거 나왔나요? 금액? 나왔죠, 여러분. 여기 40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친절하게 4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노업이 나왔나요? 나왔네요, 지금 노업이. 여기 25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라는 거 딱 나왔나요?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얘를 구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얘를 구하는 게 키포인트다. 그러면 한번 봐보죠.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네 둘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업이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그렇죠. 얘네 둘을 합쳐서 기초원가라고 부른다고요. 기초원가.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이렇게 불러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이렇게 부르고요. 또 얘네들을 합쳐서 가공원가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전환원가 이렇게 봅니다. 이걸 지금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요거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네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이 6개 중에 최소한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비용이 아닌 게 뭘까요? 이 6개 중에 우선 얘는 다 비로 끝나죠. 얘는 4개 비용 맞죠? 임차료 뭐예요? 비용 맞아요. 임차료가 뭐예요? 빌린 값. 그럼 뭐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죠. 원재료 매입액이. 원재료 사왔다는 거지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 이거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지어주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 재료를 이만큼 사왔다라는 얘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이거는 맞출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65만 원. 그럼 정답이 최소한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정답 바로 몇 번 나와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거 2개 더하면 45만 원이죠. 그렇죠? 이거 2개 더하면 20만 원이죠. 여기까지 65만 원이고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90만 원인 거 맞아요? 총 쓴 돈이 최소한 9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번은 지금 125만 얘까지 합친 거니까 틀렸잖아요. 맞아요? 정답은 그냥 3번이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제조간접비는 25만 원이구나. 제조간접비는 근데 왜 25만 원이니까 보니까 요거네요. 얘랑 얘를 뺀 얘를 합쳐서 제조간접비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조간접비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조간접비. 의미가 요겁니다. 2가지 이상의 제품에 동시에 들어가는 비용. 이게 제조간접비입니다. 방금 했잖아요. 요거 간접비. 이게 제조간접비예요. 그냥. 아까 제가 간접비도 여러분들 A 제품, B 제품 둘 다 들어가는 재료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아까 A랑 B 둘 다 들어가는 재료값이 간접비라고 했죠. 재료값이니까 뭐예요? 간접 재료비. 근데 요거 맞네요. 그러면 간접 재료비.
맞죠? 이게 간접재료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세. 전기세가 공장에서 한 번 나올 거 아니에요, 공과금이. 전기세는 한 가지의 제품 전기세만 나와요? 여러 개 다 나와요? 여러 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도 당연히 제조관리비가 맞겠죠. 세 번째 뭐 있어요? 공장 건물, 임차료. 건물을 뭔가 빌려가지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답니다. 이것도 공장 안에서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 거니까 다 제조관리비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제조간접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라고 물어봤네요. 개별 원가 계산. 보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최소한 여러분 제가 비싼 거 이렇게는 기억하라고. 비싼 거. 비싼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싼 거. 보니까 여러분들 방금 요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판단했던 거.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랑 유람선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조간접비, 간접비가 들면 여기에도 얼마 집어넣고 여기에도 얼마 집어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제조간접비를 배분이라는 걸 하는 게 비행기 유람선 만드는 회사일까요? 통조림 만드는 회사일까요? 얘라고 얘. 왜요? 얘랑 얘는요. 재료가 똑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들어가는 수량이 똑같을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볼트라는 나사를 10개를 사왔어요. 근데 볼트가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유람선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개 사왔으면 비행기에 5개 들어가고 유람선에 무조건 5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6개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 4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만들어 봤지만. 맞아요? 근데 통조림은요. 재료가 똑같이 들어가요? 다르게 들어가요? 다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통조림이니까. 참치캔이라고 치면 이거 뚜껑 따는 거 있죠? 그거 2개씩 들어가요?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조간접비를 굳이 얼마 집어넣을까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뚜껑 따는 거 100만 원어치 샀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통조림 만든 게 당연히 100개니까 100개로 나눠버리면 끝인 겁니다. 굳이 얼마 집어넣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얼마 집어넣을까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들어가는 재료 개수가 다를 거니까. 되나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요거라고요. 제조간접비랑 직접비랑 구분한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추적이 가능하니까 배분이라는 걸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냥 A에만 집어넣고 B에만 집어넣으면 끝. 얘는요. A에만 집어넣어요. B에만 집어넣어요. 배분이 필요해요. 배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하는 회사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거예요. 배분해야 될 거와 안 해도 될 거. 됐나요? 1번 지문은 정확한 표현이겠죠. 2번 건설업과 조선업은 소량 생산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죠?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만드는 회사라 그랬어요. 배 같은 거. 맞는 얘기겠죠. 3번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 계산이라는 건 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 썼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얼마 썼는지 파악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직접비랑 간접비를 구분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직접비와 간접비 중에서 이 제품에 얼마 넣고 이 제품에 얼마 넣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비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공통원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2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쓴 돈. 맞아요? 이걸 여러분들
그냥 얼마 집어넣고 끝내. 이렇게 해요? 아니면 배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맞는 편이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아까 A, B 둘 다 들어가는 재료가 500원 썼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500원 썼다고 여기에 250원, 여기 250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뭔가 누가 봐도 합당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걸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재료값을 500원짜리 샀는데 여기에는 재료가 1개 들어가고 여기 4개 들어갔다. 그럼 여기 얼마 집어넣는 게 합당해요? 100원, 여기에는 400원.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한테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 전용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용기에 볼트가 2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볼트가 500만 원 잡혔으면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3번까지 맞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 틀렸겠죠. 4번. 그러면 4번 보니까 뭐 하래요? 완성품 환산량이죠. 환산량이 뭐였어요? 맨날 기말에 못 만들었던 거를 완성수량으로 환산하는 수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어떻게 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배를 하나만 만들 건데. 이런 것들을 환산량이라는 거 계산하는 건 싼 거 만드는 회사예요? 비싼 거 만드는 회사예요? 싼 거. 그러니까 완성된 거 500개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완성 환산량은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고요. 싼 제품,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맞죠? 4번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죠. 어이구 딱 나왔네요. 12번에서 뭘 구하래요? 환산량. 환산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중에 어떤 틱의 정보라고 했을까요? 제공품. 그걸 모르더라도 지금 싹 다 제공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리는 겁니다. 높임반 친구들도 그냥 자동으로 그려놔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착수, 완성 이런 식으로 딱 그려놓는 겁니다. 뭘 물어보는지는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무조건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 몇 개 있대요? 2만 개 있는 거 맞아요? 2만 개 있고 근데 기초라는 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만들었다가 못 만들어서 넘어온 거예요? 작년에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프로까지는 만들었었대요. 그렇죠? 비커에다가 30% 정도는 물 채워놓은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린 건 몇 개 있나요? 요거는 안 나왔네요. 안 나왔으니까 야 나온 거 얘랑 얘부터 써보면 되겠죠, 그냥. 됐어요? 그러면 완성된 거 몇 개나 완성했대요? B컵을 얼마 다 따랐대요? 13만 개 맞아요? 그렇죠? 조금 이번에 개수가 좀 많네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못 만든 게 몇 개 있대요? 5만 개 맞죠? 근데 5만 개는 또 몇 프로까지는 채웠대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게 13만 개, 못 만든 게 5만 개니까 총 몇 개 올라가 있던 거예요? 18만 개 올라가 있던 거 맞아요? 아, 그러면 2만 개는 이미 올라가 있었으니까 지금 올린 건 16만 개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16만 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 몇 개고 못 만든 거 몇 개고 이번에 올린 거 몇 개고 이런 거 파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표현해요.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올라가 있던 거 2만 개고요. 지금 올린 거 16만 개고 이런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거 맞죠? 그렇죠? 이거 계산할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항상 평균법으로 구하라고 하거나 선입선출법으로 구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평균법으로 구하래요? 선입으로 구하래요? 그죠? 평균법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줄 끝에 평균법. 그리고 항상 평균법 구하라고 하거나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라고 하지만 또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고요. 재료 몇 개 올렸니? 야 최대로 만든 거 몇 개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재료 올린 거랑 만든 거랑 무조건 숫자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재료는 올렸어도 아직 못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재료 숫자가 클까요? 가공된 숫자가 클까요? 얘가 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장 생각해 보세요. 재료 다 올린 다음에 기계장치가 알아서 만들죠. 근데 재료는 다 올렸지만 아직 못 만든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료 쓴 게 훨씬 많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게 환산량입니다. 환산량. 환산량. 재료비랑 가공비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뭐 구하래요? 평균법에 의한. 요거 구하라는 거네요. 오케이. 가공비 파악했습니다. 요거 해라. 저희는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재료비까지. 여러분들 재료 우리 회사 언제 올렸대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다라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기계장치 키자마자 다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총 몇 개 올라가 있을까요? 재료가 18만 개 올라가 있겠죠. 맞아요? 완성이 되든 못 만들었던 재료는 처음부터 다 올려놨다면서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18만 개 맞죠? 그럼 재료는 18만 개 올려놨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기 싫으면 어떻게 돼? 평균법은 이거 두 개 더한다. 선입은 여기서 기초법 뺀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입선출법은 이거 왜 빼는지 얘기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2만 개 있죠? 이거는 이번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올렸던 걸까요? 작년에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평균법은 야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올라가 있으면 그냥 다 같이 계산하자. 이게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야 기초법 이거는 작년에 올렸던 건데 왜 지금 계산하냐. 이게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초법 뺀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몇 개예요? 이거겠죠 여러분들. 18만 개 올라가 있지만 2만 개는 작년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빼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공비를 구할 때는 항상 뭘 곱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완성도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똑같이. 됐나요? 그리고 저 같으면 이 재료비 구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냥 18만 개 올라가 있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최소한 저는 우선 4번부터 지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재료 올린 게 더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만든 거보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학종이를 접을 거예요. 학종이. 학종이 많이 옛날에 접어봤거든요. 학종이 접을 때 뭐부터 사요? 학종이, 종이, 재료부터 사는 거 맞아요? 재료 산다고 오늘 그거 다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랑 가공된 거랑 숫자가 다를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재료가 많이 샀을까요? 가공된 게 많을까요? 재료가 많이 샀겠지, 재료를.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학종이를 100개 샀다고 해서 오늘 하루 동안 학종이를 무조건 100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 몇 개 있어요? 가공된 거 물어보는 겁니다. 가공된 거 몇 개 있어요? 100% 가공된 거. 요거죠. 100% 가공 끝난 거. 근데요, 요거는요, 몇 프로만 가공 끝났어요? 그러니까 곱하시라고요. 그러면 몇 개 나와요? 5,000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로 가공시킬 수 있는 환산 수량은 13만 5천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공비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완성도를 곱해서 똑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13만 5천 개인 거 맞아요? 정답은 뭐 3번이겠죠, 그냥.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잠깐만. 평균법으로 했을 때 13만 5천 개 구했죠. 선입으로 구할 때는 항상 뭐 빼라고 했어요, 제가? 기초 거 빼라 그랬죠.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기초에 있는 거 몇 프로는 완성 끝냈다고요? 30%는 이번에 끝낸 거예요? 작년에 끝냈던 거예요? 작년에 끝냈던 거니까 또 30%는 지금 맞는 게 아니니까 빼자는 뜻이에요. 또. 아, 재료 빼듯이. 그럼 요거 곱하면 몇 개예요? 6천 개인 거 맞아요? 6천 개는 올해 완성한 거예요? 작년에 완성했던 거라고요? 작년에 완성했던 게 넘어온 거니까 이거는 계산하지 말자. 이게 또 빼는 겁니다. 아까 재료 뺐던 것처럼.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기는 12만 9천 개가 되겠죠. 6천 개 빼버리면 12만 9천 개. 됐나요? 이 환산량이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으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선 3번이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비슷한 거 나왔었어요. 이 문제 여러분들 부가세법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도 틀린 거구나 그랬죠. 1번 무슨 단어가 보여요? 역진성. 이런 단어 옛날에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역진성은 영세였어요? 면세였어요? 면세 맞다고요, 여러분들요. 역진성이 뭐였어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10%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부가세 내지 마라고 하는 게 면세라고요. 1번 지문은 맞는 표현이겠죠. 2번 보겠습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러분들 맨날 메인 매치점프 풀 때 물건 수입할 때마다 증빙 뭐 받았나요? 수입 전자세금제한테 기억나세요? 그거 풀면서 맨날 55 수입하면서 거래창상 누구였어요? 세관이었잖아요. 세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수입할 때 항상 거래처는 세관이 뜰 거고 세관한테 물건값 준다고 했어요? 부가세 준다고 그랬어요? 부가세. 그러면 과세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과세 영세예요. 영세, 수입할 때는 과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번에 풀었었던 겁니다. 제가 막 과세거래 세 가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제가 과세거래 세 가지는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재화 수입이라고 해요. 세 개. 최소한 모르더라도 재화를 수입하면 과세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건 물건을 파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여러분들 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예요? 저인 겁니다. 저희 개인이잖아요. 여러분 당근마켓에 물건 팔 때 부가세 받아내서 국가한테 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3번 지문도 맞는 거예요. 납부 안 하잖아요. 저희. 이해가 됐나요? 당연히 저희가 중고나라 거래할 때 죄송한데 부가세 내야 되니까 10% 더 주세요. 절대 안 하잖아요. 납부 의무가 없다가 맞아요. 3번, 4번. 이게 틀렸네요. 딱 봐도. 방금 제가 과세거래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용역의 수입 틀렸네요. 재화의 수입만 맞지 용역의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거겠죠.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14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국에 물건 파는 거 아닌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A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 이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당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 가서 은행원한테 나 5억 빌려줘라고 하면 5억 빌려줘요? 절대 그렇게 개인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럼 5억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그럼 빌려줍니다. 너 집 세 채 있어? 오케이, 그 5억 빌려줄게.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해요? 그 집을 담보로 맡기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집이 세 채가 있어도 5억 빌린 다음에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맡기라고 한다고요. 그게 저당권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 집 좀 주세요. 공짜로.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은행에 저당권 잡혀 있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행에 저당권 잡혀 있어라는 거 은행한테 담보 목적으로 줬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담보 목적으로 주면 그거 건물을 판 거예요? 아니면 돈 잘 갚으면 다시 건물 가져올 거예요? 다시 가져올 거죠. 그냥 보증금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은행원한테 담보 맡긴 다음에 부가세 10%좀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답 2번은 제껴지네요. 그렇죠?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A는 아니니까 무조건 A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번은 제껴집니다. 2번 B.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랍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업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맞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아들한테 부가세 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것도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A, B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3번, 4번으로 좁혀지죠. 맞아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뭐는 읽을 필요 없어요. C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재화의 인도, 물건을 팔았다는 건데. 그리고 정답이 C가 없잖아요. 3번, 4번에. 맞아요. 재화의 공급 맞고요. 그 다음에 D부터. D 보니까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여러분들 제가 그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간주공급 기억할 때 자계사폐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간주공급 맞아요. 폐업 시 잔존재화. 그러면은 간주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한테 부가세 내지 마요. 아니면 안 팔아도 부가세 내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더니 공급 맞잖아요, 여러분들. 재활 공급. 맞아요? 그러면 D도 재활 공급이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됐나요? 3번 보니까 뭐래요? 여러분들 상속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상속세랑 증여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증여세는 뭐냐면 그냥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증여. 상속세는 내가 죽었을 때 뭐 유서에다가 이거는 누구한테 주고 이거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내 재산을 죽어서 물려주는 게 상속세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한테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너 공짜로 이 돈 생겼으니까 세금 엄청 많이 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제가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못 준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집값에 거의 세금을 50%를 내라고 해요. 국가가.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게 엄청 크죠. 부가세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상속세를 어떻게 할 거래요? 물납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이러는 겁니다. 제가 건물을 한 채 받았어요. 근데 건물이 시가가 10억짜리입니다. 그럼 세금을 5억 내라고 해요. 그럼 제가 건물을 아버지한테 공짜로 받은 거지만 제가 5억의 현금이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국가가 너 아버지한테 10억짜리 공짜로 받았으니까 5억 내야 되는데 너 돈 없어? 그럼 내지 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너 돈 없으니까 다른 거로라도 내라고 해요. 이거를 물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TV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어느 집에 똑똑똑 거리더니 왜 이렇게 세금 안 내세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 막 잡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액 체납자 잡는 프로그램에 집을 쳐들어가면 왜 미납하셨어요? 빨리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내나요? 버팅깁니다. 돈 없어요. 그러면 항상 거기 국가 물건 같은 걸 가져가요. 국가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했으니까 이거 TV 다 가져갈 거야 하고 다 빨간 딱지를 붙여버린 겁니다. 빨간 딱지는 다 들어봤죠? 빨간 딱지 붙여있으면 그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국가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면 물건으로라도 가져간다고 국가를. 그거를 물납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건으로 납부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물납하기 위해서 뭘 제공해 줬대요? 부동산이 건물과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세금 못 내가지고 국가한테 건물 준 거죠. 국가한테 부가세 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2번도 재화의 공급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시면 연말정산이라는 거 들어봤죠? 연말정산을 하면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말정산 딱 해보니까 연말정산 배우는 게 세무예요. 세무 때 배우시면 되고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만약에 100만 원 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수중에 1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럼 국가가 너 수중에 100만 원 없으니까 내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 돈 없어도 네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도 줘. 이게 물납이에요. 됐나요? 핸드폰으로 주면 국가한테 핸드폰 값에 10% 부가세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겁니다. A, B, E. 됐죠? 15번. 이 15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손세액공제라는 걸 저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이 대손세액공제를 왜 안 알려드렸냐면 이거는 세무 파트입니다. 세무에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대손세액공제를 좀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봐보세요. 이 문제가 최근에 첫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에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사업자에게 제품을 1,000원에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했다라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증빙 이런 건 안 쓸게요. 그냥 세운계한서 이런 거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항상 뭐 떴나요? 이것 떴었죠. 그렇죠?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판 게 1,000원이죠. 1,000원. 부가세 별도로 얼마 받을 거예요? 부가세. 100원 받을 거 맞아요? 1,000원에 10%니까 100원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부가세 100원은 내가 받아서 내가 먹어요? 국가한테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런 성격이 아까 예수금이었잖아요. 예수금. 그래서 앞에 그냥 부가세가 붙는 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100원. 이거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소한 이유가 저희가 분계유형을 3번 혼합자 보면 맨날 대변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을 거니까 차변에 뭐가 떠야 돼요? 외상물치금 1,100원 이렇게 떠야 되는 거 맞죠? 저희가 맨날 분계형 3번 잡으면 요것만 적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8월 7일 날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8월 7일 날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8월 7일이면 과세 기간이 언제예요? 예정인 거 맞아요? 그렇죠? 이기 예정이 몇 월부터 몇 월인데요? 10월부터 9월이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장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가세 지금 8월 7일 날 받고 바로 내는 기간이 있었나요? 내는 기간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이거 언제 냈어요? 1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내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부가세 100원을 요때 이렇게 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상황은 받아서 냈을까요? 우선 내 돈으로 먼저 낸 걸까요? 우선 내 돈으로 먼저 낸 겁니다. 외상으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받을 거니까 우선 내 돈으로 먼저 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돈으로 먼저 냈지만 이거 반드시 나중에 A 사업자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갑자기 10월 5일 날 A 사업자한테 이제 돈을 받을 거예요. A 사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A 사업자한테 야 빨리 1,100원 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A 사업자가 미안해. 나 지금 파산났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A 사업자한테 저가 받으려고 했던 1,1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게 될까요?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손이라고 했습니다. 대손이라는 거는 제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됐다라는 게 대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대손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대손 발생했습니다. 지금 열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국가한테 A 사업자한테 어차피 받을 거니까 미리 얼마 냈죠? 100원 부가세 낸 거 맞아요. 이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는데. 그럼 국가한테 여러분들 뭐 하냐면 야 미리 냈던 거 그 100원 좀 돌려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못 받았는데. 그러면 국가가 이거 100원을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절대로 안 돌려줍니다. 야 예의사업자가 망해서 네가 못 받은 걸 왜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하냐. 안 돌려준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국가가 안 돌려주면 저 기분이 좋아요?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받을 줄 알고 미리 냈는데 안 돌려준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래요. 야, 너 그래 알았어. 너 이거 돌려받고 싶으면 이거 내면 돌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뭘 내라고 하냐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은 오케이 100원 돌려주기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국가는 야 일로 와 세무서가 일로 와 하고 100원을 주진 않아요.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여러분들 파산 A 사업자가 파산난 게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10월이면 또 과세 기간이 언제인 거예요? 2기 확정인 거 맞아요?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부가세는 언제 낸다고 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렇게 내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때도 뭔가 3개월 동안 부가세 내야 될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가세 내야 될 게 500원 있었다라고 칠게요. 되나요? 근데 저는 얼마를 돌려받고 싶어서 이런 서류를 낸다고요, 지금? 100원. 국가가 야 어차피도 500원 낼 거 있던데 내가 1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차라리 500원 낼 거 중에서 100원 까줄게.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100원을 돌려줄 바에는 차라리 네가 낼 거 500원이었던데 이거 100원 까서 너 400원만 내. 이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저 내야 될 부가세를 이 서류를 내면 더 내라는 거예요? 깎아준다는 거예요?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손세 공제입니다. 이게 대손세 공제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할까가 궁금해지죠. 그런 게 세문 겁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자체가 원래 세계 1급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한번 봐보죠. 하나씩. 1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최소한 해보세요. 이 문제가 면세 문제면 대손세 공제라는 걸 받을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면세품을 팔면 부가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차피 낼 거 없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가세 받을 게 있었는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최소한 과세 거래에서 생기는 게 대손세 공제가 맞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보세요. 잠깐만. 제가 또 A 사업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맞죠? 얼마예요? 부가세 받아야 안 받아요? 면세품 팔았으니까 안 받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바로 외상 매출금 1,000원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저 면세품을 팔았으니까 부가세 받은 거 없죠? 그럼 국가한테 부가세 낼 게 있나요? 받은 것도 없으니까 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A 사업자가 나중에 파산이 나더라도 대손세액공제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요. 내가 억울하게 부가세 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손세액공제라는 거 받으려면 최소한 과세 거래였어야 되겠죠. 맞아요? 1번 질문은 맞는 거 맞죠? 과세 거래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얘랑 얘 중에 나중에 혹시 모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위일까요, 밑일까요? 얘라고 얘. 얘 부가세 못 받으면 나중에 대손세액공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밑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부가세 어차피 안 받는 거니까. 되셨나요? 1번 지금 맞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거꾸로 볼게요. 이제 4번부터. 대손이 뭐래요? 확정 났죠? 못 받는 게 확정 날 때는 물건 팔 때일까요? A 사업자가 파산 날 때일까요? 파산 났을 때 진짜 못 받게 되는 게 확정 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 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럼 여러분들 저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류를 국가한테 내야 된다 그랬죠. 물건 팔았을 때 요때 낼까요? 못 받게 됐을 때 요때 낼까요? 당연히 못 받게 됐을 때 내겠죠. 물건 팔을 때는 못 받을지 받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손이 발생한 요 날짜에 요 날짜, 요 대손 발생 요 날짜, 요 기간에 요 서류 내가지고 내가 납부할 부가세에서 100원 따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4번 지면 맞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요거도 맞는 거고요. 이거를 뭐 틀리게 바꾸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물건을 제품을 공급한 날에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공급한 날은 빼주면 안 되죠. 이때는 못 받을지 받을지 모르는데 못 받는 게 확정이 될 때 요 과세기간에 요 서류를 내면 100원을 깎아준다. 이 말이 맞는 거고요. 됐어요? 3번 보죠. 여러분들 저 대손 언제 났다고 했어요? 방금 몇월 며칠 났다고 했어요? 10월 5일 날 났죠. 맞아요? 그러면 요때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류를 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내야 된다고요. 나 100원 까줘야 된다라고 이 서류를 작성해서 국가한테 부가세 신고할 때 내야 됩니다. 됐나요? 이거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확정이죠. 이걸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든 이유가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류는 예정 신고할 때는 못 냅니다. 아시겠죠? 예정 신고 기간에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무 때 정확하게 다시 하겠지만 예정 신고 때는 못 내요. 아시겠죠? 3번 지문이 틀리게 나오려면 이게 예정 신고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확정 신고 때 대손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정 신고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확정 신고 때만 낼 수 있는 서류예요. 됐어요? 3번 지문도 맞는 얘기고요. 자연스럽게 정답 몇 번이어야 돼요? 2번.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려운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선 못 받는 아까 제가 못 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A 사업자가 뭐가 났어요? 파산한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실제로 세법에서 사유라고 합니다. 못 받는 이유. 됐나요? 국가가 야 너네 이거 내려면 잘 판단해라. 이거 낸다고 무조건 부가세 이렇게 빼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낼 때 우리 부가세법에서 정해놓은 못 받은 이유가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부모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걔한테 돈 받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 그냥 안 받으려고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이 왜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주기 싫대. 이러면 엄마가 받지 말라고 할까요? 때릴까요? 때릴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정해놓은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파산이고요. 진짜 못 받는 거 맞잖아요.
되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부도가 있어요. 부도예요. 부도가 대손사유가 맞는 부도라는 건 망했다라는 뜻인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부도 났다. 근데 부도는 반드시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부도가 나면 바로 대손세 공제신고서 서류 써서 내면 안 돼요. 부도가 난 다음에 6개월 기간 동안 진짜 못 받은 게 확인이 되면 부가세 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라고요. 그래서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 이거는 지금부터 기억하고 있으면 세무 때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부도는 6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안 돼요. 3개월이 지났는데 냈다. 그러면 국가가 다시 서류 찢어버려요, 그냥. 야, 6개월 지나면 다시 내하고 찢어버린다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후로부터 제출을 해야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원래 세무 쪽에서 나오는 지문인데 여기서 등장을 그래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회차 97회입니다.